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소득조사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교육과 복무 관리가 철저하다는 것이 추경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국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중요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교육, 그리고 소통, 그리고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능청을 직접 모시고 지능청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고 소개를 하는 것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화상으로 대체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상회의에서 이제 문서 공유로 이제 창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주요 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 신규 인력, 즉 여러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영상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농산물 소득조사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것들은 소득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 도구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경영기록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경영기록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그 내용도 잠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간단하게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산물 소득조사 개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경영기록장 작성 지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경영 기록장을 바탕으로 소득을 비롯한 비용, 생산성을 같은 경영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다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후에도 관련된 질문이나 소득조사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고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농업경제학 혹은 현장 조사를 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물론 채용 공고에도 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해서 혹은 이 농촌진흥청에서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저희들이 청장님과 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3개국,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이 본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그리고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그리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농산업경영과는 기술협력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농촌진흥청 그리고 농산업경영과의 조직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농산업경영과는 참고로 보시면 1962년에 농업경영과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9년, 2008년, 그리고 2013년 현재의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로 개편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농산업경영과는 크게 저희들이 현재 5개의 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 그리고 동향분석, 경영분석, 기술평가, 농식품유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한 곳이 바로 아까 환영 말씀을 드렸던 저희 오상원 실장님께서 계신 실장님과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바로 농산업경영과 내의 경영분석실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는 소득조사 업무와 그리고 경영혁신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조사 체계입니다. 기존의 농산물 소득조사 체계는 농촌진흥청, 그리고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3개의 기관이 협력을 하여서 소득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에는 경영기록장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성한 경영기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속하고 계신 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기장지도, 내용 검토 등을 담당을 하고 또한 시군센터 담당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공무직 선생님들의 관련된 소득조사 요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는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교육과 함께 수집된 이 소득조사 자료를 집계 분석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을 77년부터 작년 2019년, 즉 18년 산이 되겠죠.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 세 기관의 협업조사 체계를 유지하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전남과 그리고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중심으로 해서 도광역조사체계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기술센터가 갖고 있었던 역할을 도농업기술원에서 흡수하여서 어떻게 보면 조사 단계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집중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도광역체계로 조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도가 있는데 2개의 도, 전남과 경북도원은 도광역체계, 그리고 나머지 7개 도원에서는 기존의 시군센터, 도농업기술원, 진흥청 이렇게 기존의 조사체계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한 저희들의 소득조사 관련된 업무의 흐름도를 간단히 보면 농가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기록장을 배부를 하고 배부 후에는 작성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을 마친 후 생산 판매일지까지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판매일지를 모두 다 마친, 기록을 마친 경영기록장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해서 회수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엑셀을 입력하고 그 엑셀에 입력을 하고 조사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자료를 출력을 하게 되고 다시 도농업기술원과 그리고 저희 쪽에서 분석 및 검토를 해서 소득조사 자료집 및 보도자료 등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하고 또 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센터에서는 그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농가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농산물 소득조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 나와 있는 3개의 농업통계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농촌진흥청과 통계청 그리고 산림청이 있습니다. 통계청을 말씀드리면 쌀, 콩, 고추, 마늘, 양파 그리고 7가지의 축산물을 어떻게 보면 가장 농업 생산액이라든지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추나 호두, 밤, 더덕, 표고버섯, 곰치 같은 임산 작물은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통계청과 산림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작목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대부분의 작목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공 연도는 각각 다르고 발간 자료집은 각각 기관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생산비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소득 자료집을 만들고 있고 사업 시행 부서는 저희 그리고 통계청 농업동향과 그리고 산림청은 정보통계 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의 발표된 발간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경로로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추후에도 계속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농가경제, 저희는 농산물 소득조사, 품목별 소득조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의 경제 통계가 있다면 농가경제 통계입니다. 즉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자산,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가경제 통계를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통계청의 농업산업과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제 지상에서 간혹 보시면은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대비 어떻다. 아니면 농업소득이 줄어들고 농해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농가 경제, 농가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지출 비용, 자산 부채, 때로는 도시 가구와의 비교 같은 신문 보도를 나올 때 주로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농가 경제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는 농가 소득이
다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주 요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0% 하락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 농업소득이라는 용어가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이 네 가지의 소득을 합친 것을 농가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득이 농업소득이고요. 농외소득은 농사 외에 다른 업, 목축을 할 수도 있고요. 축산을 할 수도 있고 제조업을 할 수도 있고 체험, 가공 그런 것들도 하지요. 요즘은 6차 산업 때문에. 그 체험이나 가공, 농업 외에 다른 겸업을 했을 경우의 소득을 농해소득이라고, 이전소득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로부터 받는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연금, 사적연금, 공적연금 같은 이전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경상소득이라고 하고요. 비경상소득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상조금 누가 돌아가셔서 뭐 가족 중에 했다든지 이런 소득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희들은 농가경제 통계와 저희 농산물 소득조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가경제는 가구 단위로 이 네 가지에 걸쳐서 소득을 조사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농업소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그 작물을 재배를 통해서 생산 판매를 했을 때 벌어들이는 총 총 수입에서 그 판매액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요소들, 투입량의 투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농업소득이라 해서 그쪽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조사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농업 경영, 특히 경영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영이란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경영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의사결정 과정이다. 무슨 의사결정 과정이냐? 본인의 목표. 여기서는 농업 경영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농업 경영. 농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이 바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농업 경영입니다. 즉, 어떤 의사결정이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각자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소득 증대, 아니면 순수익 증대, 아니면 여러 가지 목표.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희는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적용해 본다면 농업 경영이라는 것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본인이 농업 경영인이 경영체가 농업인께서 갖고 계신 자산들이 있겠죠. 생산 요소들, 토지, 노동, 자본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본인의 소득을 극대화할지에 대해서 경영주들이 농업 경영체가 한 단계 할 때마다 결정하는 그 의사 결정의 과정을 농업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경영은 크게 5가지로 좀 본다면 설계, 어떤 농사를 지을까, 어떤 작물을 어떻게 지을까, 언제 지을까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요.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깁니다. 즉 계획 세웠던 것을 실제 적기가 되면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주고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을 해야만이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농장 경영을 혹은 짓고 있는 그 작물 재배를 잘 하고 있는지, 수지는 맞는지, 수지가 안 맞는다면 왜 또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영농 설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행을 하고 이와 같은 이 5개의 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조사를 왜 하느냐? 결국은 농업 경영,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 혹은 지도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각 작물들의 소득을 조사 분석해서 이와 같이 농업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지도, 기초 자료 제공 목적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저희 소득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매년 작물 수가 조금씩은 미세하게 조정이 있지만 거의 120여 작물 그리고 5,3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총수입, 생산량, 그리고 비목별 투입량, 예를 들어서 비료, 종자, 농약, 아니면 비닐하우스 그런 것들의 실제 투입량과 그 투입량의 가치, 비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각 작업 단계별 노동 투입량을, 노동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득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가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 담당 분야별 전문 지도사 혹은 기간제 선생님이 됐고요. 이번에는 추경사업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도 이 조사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매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그리고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각각 1,500부씩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도농업기술센터나 도농업기술원, 시군기술센터 그리고 각 농업유관기관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금년에는 2019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현재 발간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현재의 그 업무는 내년도 2020년도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집 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여러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이 추경 사업은 무엇이냐? 비대면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하지를 못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를 하시는데, 수행하는데 지금 이 영상회의를 듣고 계신 교육생들께서 업무를 담당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8개 도원에 걸쳐서 90명의 조사자들을 현재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건 국가 위임 사무고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국비 100%에 12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군센터나 도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업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업무는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농가조사 그리고 경영기록장 비대면 기장 지도 및 자료 입력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를 위해서 오늘의 교육과 그리고 앞으로의 월 1회 혹은 수시로 도농업기술원과 시군센터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자료의 검토 및 입력, 분석 혹은 기타 소득조사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조사는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에서 사업 근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겠는데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산물 소득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은 또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소득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밭에서 혹은 시설에서 노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농 피해 보상 관련돼서 혹은 국토가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수용이 돼서 본인의 농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배상을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가에 대한 자료로도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자료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 중요하게 때로는 특히 피해를 받으신 농업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역은 소득조사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7년부터 19년도 작년에 이르기까지 소득조사 자료집을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표본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표본 설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표본 설계를 거쳐서 조금씩이나마 표본을 더욱더 개선을 해서 소득조사 자료의 정확성, 그리고 따라서 국가 승인 통계의 기준을 유지하고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사업 근거와 연역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조사
정보는 실제로 어디에 쓰느냐, 특히 농업 정책이나 농업 경영 분야에 어디에 쓰이느냐를 잠깐 보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을 계획을 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공익직불제, 직불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 소득조사 자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농림업 생산액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 자료가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쌀과 그리고 돼지, 소고기, 그 다음에 닭이나 달걀 등이 농림업 생산액에서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귀농 의사결정기구 지원 모델 구축 연구에 저희들의 자료를 쓰였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팜 도입 성과 분석 및 순효과 도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실제 정부 정책의 결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잘 듣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의 연구와 그리고 정책에 저희들의 자료가 실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자료가 점프가 됐는데요. 12페이지에서 사업 근거 연역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서 소득 자료 정보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4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를 간단하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놨고, 자료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조사는 어떤 농가를 조사를 하느냐?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농림업 총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 전수조사를 모 집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5,300농가를 샘플링을 합니다. 농림업 생산의 기준, 그리고 재배 면적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작물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정된 작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 면적 기준으로 도별로 표본 농가를 나누고, 도에서 다시 확률 추출법으로 시군센터에 그 해당 농가 수를 나누고, 시군센터에서는 다시 랜덤 추출을 하든 임의로 뽑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 상, 중, 하 이렇게 골고루 3농가 정도를 뽑아서 소득조사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즉 조사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아니면 행정구역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년 같은 농가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부업으로 하거나 영세농가, 혹은 각종 피해로 인해서, 혹은 도시 개발이나 경지 정리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확이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피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농산물 소득 조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의 이름은 아까 연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산물 표준 소득 조사입니다. 표준입니다.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크고 기업농처럼 잘하고 있는 농가도 아니고,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으로 주말에만 한다든지 일주일에 하루만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하는 농가가 아닌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 소득조사 대상 농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1기작입니다. 1년 1기작인데요. 일반 작물과 채소는 1기작이고 과수는 거의 계속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년생 작물이 있습니다. 인삼이라든지 도라지, 작약 같은 경우는 다년생 작물은 이 해당 4년근, 6년근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6년 동안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대상 규모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저희들이 조사 작물, 조사 농가를 대한 재배 작물, 조사 작물의 전체 재배 면적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도 포함되고 빌린 토지도, 즉
특정 작물, 오늘은 딸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기 땅과 그리고 다른 사람 땅을 빌렸을 경우 이 자가와 임차 모든 면적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면적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우스 내부의 실제 재배 면적만을 저희들이 식부 면적을 하고 있고, 하우스 내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작업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대 시설은 제외하고 실재배 면적, 식부 면적만 시설 원예 작물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 농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농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노지 작물, 시설 작물,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규모를 지정을 해서 일정 재배 면적 이상의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한과 입력 시한은 동작물과 하작물로 나눠지는데요. 각각 파종부터 시작해서 수확 그리고 판매에 이르러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동작물은 봄까지도 때로는 여름까지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작물은 8월까지 조사를 하고 9월에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하작물 같은 경우는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년 봄에 파종을 해서 올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 때로는 내년 설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작물 같은 경우는 금년 기준으로 하면 조사 시한이 2021년 1월부터 조사 시한이 끝나고 21년 2월까지는 조사된 자료를 입력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본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기록장을 작성하기 전에 소득조사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여러분께 제공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추가 인쇄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센터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자료는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관련된 오늘 설명드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 기준 자료집은 오늘 설명드릴 여러 비용 중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연수 자료의 출처가 바로 경제성 분석 기준 자료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흐름도에 따르면 소득조사를 한 다음에 자료를 발간하고 맨 마지막에 관련된 농가를 상대로 농가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 피드백을 주실 때에 농업경영 컨설팅 이 책자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책자가 바로 아까 화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농업경영 컨설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을 하셨더라도 자기의 주 작목이 아니거나 아니면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기표임, 지금 보고 계신 순기표, 달력입니다. 달력. 즉, 7월부터, 그러니까, 금년을 예로 들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파프리카 농가를 조사하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의 경영기록장 작성 지원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가 언제 매 월별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보시면 이 순기표라는 것이 이 달력에 따라 해야 될 농작업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경영기록장에 영농일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농일지와 이 순기표를 기준으로 작성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순기표보다 약간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해당 순기표에 나온 농작업을 가지고서 영농일지 작성 지도를 하시거나 이 누락된 부분을 잡으셔서 농가분들에게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작성을 요청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 컨설팅 책자의 다양한 내용 중에 이 순기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단계별 이 순기표에 나와 있는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주요
농작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영농일지에, 때로는 이 해당되는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 경영기록장에, 경영비 기록에 나와 있는지를 실제로 검토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나와 있는, 잠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방법, 그리고 경제성 분석 기준 자료는 소득조사를, 농가조사를 다 마친 후에 더 많이 사용하는 책자입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농업경영 컨설팅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핸드북 사이즈로 저희들이 좀 작게 휴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작성하고 있는 경영기록장의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수정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경영 컨설팅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가를 갔을 때에 이 농가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말들, 그리고 이 해드리는 말을 통해서 반영된 사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같은 것을 저희가 여기 적어놨고요. 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두 번, 여기는 또 밑에 보시면 현장 방문했을 때 농가 조사를 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니면 나중에도요. 하지만 농가를 방문했을 때에 필수적으로 봐야 될 시설이나 기계들에 대한 현황을 밑에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조사라든지 작성 지도 업무에 투입하시기 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 중에, 책자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경영 컨설팅 책자가 되기 때문에 보시고 숙지를 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담당 지도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도농업기술원 시군센터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팅 책자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소득조사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약간 축소해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착색단 고추라고 하죠. 이것을 1년 동안, 1년 동안 해서 수확을 했을 때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고, 그 다음에 종자, 비료, 농약, 감가상각, 수리유지비, 기름값, 전기값 등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이나 사람이나 기계를 빌렸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따라서 이 두 비용을 섞어서 합쳐서 나온 이 경영비, 즉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 소득입니다.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책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이 별도로 이용하신 데는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화면에 우측 약간 상단을 보시면 농업기술 길잡이, 그리고 디지털 농업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한 자료 책자 내에 여러 교육생들이 조사를 담당해야 될 품목이 없다, 작물이 없다 할 경우에는 이 농업과학도서관 농업기술 길잡이에 들어오셔서 누르시면, 그리고 농업에서 쓰는 용어, 적심, 저가, 중경배토 이런 용어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이 디지털 농업 용어 사전을 들어오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이게 농업기술 재배서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쭉 수백 가지의 작물에 대한 재배의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야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농업용어 사전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팝업창이 뜹니다. 해서 이 안에다가 중경배토 혹은 저가, 적심, 그 다음 경운정지. 그래서 매년 나오게 되는 것이 2018년 매년 나오는 것이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그리고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가 각 2종의 책자가 매년 소득조사를 통해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 기록장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기록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물론 책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세 종의 책자를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책자의 표지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경영기록장의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구성, 기록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기록장 중에서도 우수하게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수 사례집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보고 계신 경영기록장 우수 사례집도 저희들이 월요일 날 DM업체를 통해서 여러분께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 사례집을 보시면 즉 어떻게 적는 것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기록장은 크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장 일반 현황, 영농일지, 경영비 기록, 생산 판매, 경영성과, 참고자료 메모장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록장 일반 현황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표지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경영기록장하고 작물명 그리고 해당 농가의 간단한 현황을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인의 인적 상황, 현황,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소득조사를 집계할 때 쓰이기 때문에 이 주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종, 같은 딸기라도 서량도 있고 죽향도 있고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같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 재배 방법, 그리고 출하 시기, 소득, 비용들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품종명도 분명히 적어주실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고 품종명이 없으면 이 품종명도 적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량 품종의 재배 면적 여기서 보시면은 자기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600평 정도의 땅을 빌려서 서량이란 딸기를 9월 5일 날 정식을 해서 금년 11월 혹은 내년 6월까지도 수확 및 출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앞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본적이면서도 이 농가의 재배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누락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영주 및 영농시설 현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주에 대한 나이, 영농 경력,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리고 본인의 경영 재배 면적, 총 갖고 있는 땅들의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시설과 기계입니다. 이 시설과 기계는 조사 작물과 관련된 것만 적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딸기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딸기 재배에 관련된 소득과 생산비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딸기 생산과 관련되지 않는 생산비를 시설이나 기계를 적으면은 생산비를 과다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경영기록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농가 기준이 아니고 작물 기준입니다.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기계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딸기가 되겠죠. 딸기 재배에 관련된 시설과 작물만 적는 것입니다. 왜 이걸 적어야 하느냐? 이 시설과 기계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작성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페이지 경영주 및 영농시설 현황은 누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관련된 관수시설을 설치 연도를 적고 규모를 적고 투자비를 적었는데 해당 장목의 사용 비율을 안 적었을 경우에는 관수시설에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한 이 관수시설에 해당하는 영농시설 상각비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관수 비용은 누락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생산비는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소득은 늘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조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조사 작물을 재배하는데 투입되는 시설과 기계, 그리고 투입되는 것만 적으시고 누락은 가급적이면 줄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경영 컨설팅에 나와 있는 순기표라든지 주요 작업 단계별 작업 항목들을 아시고 계셔야 혹시라도 농업인이 바빠서 까먹을 수 있었던 것, 작성하지 않았던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꽃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런너라고 하죠. 딸기를 혹시 화분에다 키워보시면 딸기가 쭉 올라온과 함께 옆으로 기다랗고 약한 줄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물론 그걸 런너라고 하는데 런너를 통해서 영양 생식을 합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따로 꽂아버리면은 바로 또 딸기가 되는데 하지만 딸기를 집중적으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크고 맛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런너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런너라는 것도 잘 모르고 런너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 같은 거, 입따기, 저격 같은 것들을 잘 모를 경우에는 그런 작업 단계에 필요한 기계라든지 노동 투입 시간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손온기구 같이 저격 같은 경우 손으로도 따고 가위로도 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들이 얼마나 작성하는 것을 지도하느냐에 즉 소득조사의 정확도와 관련된 건 농업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실 농업인들이 기록한 작성한 그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지도를 해서 누락 부분을 찾아내고 아니면 잘못 쓴 부분을 찾아내서 알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 농업인과 여러분의 업무가 결합되었을 때 소득조사 자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감가상각비는 생산비라든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공식과 실제 예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신조가, 조사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경운기 대동 10마력짜리 500만 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내용 연수는 10년, 이건 경제성 기준 자료집에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조사하실 때는 경운기 조사 시점에서 얼마의 가격인지, 그리고 몇 년 썼는지, 그리고 경운기를 오로지 이 파프리카 재배만, 딸기 재배만 썼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공동으로 썼는지, 이 세 가지, 즉 어떤 기계, 그 기계의 신조 가격, 그리고 몇 년, 올해로 몇 년을 썼고 그 사용한 비율, 이건 물론 가장 간단한 얘기로는 경운기를 가지고서 딸기에서 10시간 쓰고 그 다음에 포도에서 예를 들어서 10시간 썼다 하면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는 50%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조사 작목 부담 비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영기록 분석 방법 책자에 있고 다양한 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가상각비는 신조가를 내용 연수 총 수명으로 나누면 연간 신조가가 되겠죠. 연간 신조가에다가 이제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곱해야만이 왜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곱하느냐? 우리는 오로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작물, 조사 대상 작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기입니다. 경운기가 여러 가지 물론 딸기밭에 다 쓰면은 100%이긴 하겠습니다만 경운기가 딸기밭에도 쓰고 다른 밭에도 쓴다면 이 조사 작목 부담 비율을 100%로 할 수가 없겠죠. 하여튼 이 공식을 통해서 경운기의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본다면 50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50만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 매년 감가상각으로 발생하는데 50만 원 중에서 실제 딸기밭에서는 15% 정도만 썼다. 나머지 85%는 뭐 포도, 아니면 멜론, 아니면 논벼에서 썼다. 할 경우에는 이 15%만 잡아줘야만이 50만 원의 15%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 경운기라는 기계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매년 50만 원이지만 50만 원이 다 딸기밭에서 써진 것이 아니고
75,000원, 즉 조사 장목 부담 비율 15%만 감안한 75,000원만이 경운기에서의 발생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릴 자료를 보시면 책자에 내용 연수들이 각 해당 시설 수리 구축물, 그리고 영농시설물, 그리고 대농기구별로 내용 연수, 즉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을 가지고서 신조가를 이 수명으로 나눠서 연간 신조가를 구하고 거기다가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을 곱해서 연간 감가상각비, 시설이나 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실제 계산하고 고정자본 용역비가 있는데요. 고정자본 용역비는 이 자본을 딸기 재배에 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썼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액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땅을 빌릴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세가 나옵니다. 얼마를 직접 현금으로 건넸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지불 수단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빌린 땅값일 경우에는 토지 임차료를 명확히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을 가지고서 딸기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자기 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토지자본 용역비입니다. 이 토지자본 용역비는 소득조사 분석 방법의 책자에 의하면 주변 비슷한 딸기 재배 농가가 지불하고 있는 그 가격을 준해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자기 땅도 있고 남의 땅도 있으면 결국 토지 임차료나 토지 자본 용역비는 단위 면적 기준으로 본다면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질문들이 옵니다. 경운기가 10년인데 12년, 15년 막 그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비용입니다. 지출과 비용은 다릅니다. 지출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수입과 지출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에 대한 투입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약간 설명이 잘못됐는데 하여튼 내용 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나눠줍니다. 즉 내용 연수 대신에 사용 연수로 나눠준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비는 신조가 여기 난방비 600만 원, 내용 연수가 10년인데 12년째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난방기는 100% 딸기 재배만 쓰고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존의 공식이라면 600만 원을 10으로 내용 연수로 나눠야 되는데 12년째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600만 원을 내용 연수 10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12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50만 원. 그것에 조사장목 부담 비율 100%를 해서 12년째 사용하고 있는 수명 10년에 600만 원짜리 난방기는 50만 원으로 6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의 감가상각비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시면 즉 사용기간 기준입니다. 내용 연수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요. 대식물 내용 연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토지 비용입니다. 딸기와 멜론으로 이제 이기작할 경우에는 어떻게 토지 비용을 하느냐. 자가도 하고 있고 임차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차 비용과 자가 비용은 면적이 같다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다만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을 딸기와 멜론 사이에 우리는 딸기만 토지 비용을 계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을 계산하는데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총수입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고 사용 기간 혹은 사용 개월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총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동일한 땅에서 딸기도 짓고 그 다음에 후작으로 멜론을 지을 경우 발생한 소득이 각각 2,104만 원, 1,500만 원일 경우 총 수입은 3,640만 원입니다. 총 수입 3,640만 원 중에 딸기가 차지하는 소득 2,104만 원의 비율 58.4%가 바로 토지 비용을 계산할 때 조사장목 부담 비율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을 1년 12개월 중에서 딸기를 6개월 재배하고 멜론을 6개월 재배했다 해서 재배 기간, 사용 기간을 했을 경우에는 조사장목 부담 비율을 50%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주로 총 수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자본 용역비라든지 고정자본 용역비에 대한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었던 경영주 및 경영주 현황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교육 수료 현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경영주 역량을 나타낼 수 있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재배기술, 유통, 수출, 견학 혹은 경영,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기록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 지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농장 현황이 끝나고요. 본격적으로 경영기록장의 시작인 영농일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일지는 구성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작업명, 그리고 자가냐, 고용이냐, 위탁이냐, 이렇게 크게 주요 매일 일자별로 해당되는 작업을 자가가 했는지 아니면 남이 고용해서 했는지 아니면 아예 위탁 작업을 했는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영농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8월 7일 딸기를 심기 전에 땅에 대한 개간 작업부터 땅을 다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딸기를 하기 위한 로타리도 치고 퇴비도 살포하고 골타기도 하고 정식도 하고 쭉 해서 심은 다음에 잎도 따고 그 다음에 풀도 뽑고 제초도 하고 그 다음에 끈끈이 트랩을 통해서 병해충도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비료도 살포하고 이렇게 쭉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작업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요 작업 단계는 농업경영 컨설팅 책자에 있는 작물별 순기표를 보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배 기술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 같은 경우는 시간만 적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시간 적고 금액이 빠져 있는데요. 금액도 적으시도록 요청을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 쭉 영농 일지를 보시면 해당되는 작업들이 쭉쭉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면 한 가지 또 아실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비 살포. 그렇다면 이 영농일지 퇴비 살포를 통해서 비용 중에 하나인 부산물 비료, 유기질 비료로 퇴비가 기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고 퇴비를 어떤 식으로 살포를 했는지, 퇴비 살포기를 썼는지, 자기의 퇴비 살포기를 썼는지 아니면 남의 퇴비 살포 농기계 시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기계를 빌려왔는지 아니면 퇴비 살포라는 이 위탁 작업을 사람을 사서 기계까지 가져와서 그 사람이 가져와서 위탁으로 했는지를 유추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골타기 같은 경우는 주로 관리기 같은 것으로 두둑을 만들죠.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심을 수 있는 재배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주로 골타기를 하게 되면 관리기를 쓰게 됩니다. 관리기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옆에서 골 간격이라든지 직선 같은 것들 옆에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기계, 필요한 그 다음에 비료, 아니면 필요한 작업 같은 것들을 유출을 하셔서
다른 경영기록장 내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 관계를 고리를 본다면 누락된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포장 관리를 하고 결국 12월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수확.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제초제도 살포하고 또 추비도 살포하고 지속적으로 또 수확을 일주일 단위로 수확을 하고 있음을 영농일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적으로 수확을 하고 잎도 따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다음 연도 4월 28일 날 마지막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작목 재배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간단한 기타 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토양 소독, 염류 집적 장애, 그러니까 땅도 같은 작목을 계속 재배를 할 경우에는 연작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돌려짓기 같은 걸 하죠. 다른 작목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없을 경우 혹은 병해충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 작목을 심기가 힘들 경우에는 토양 소독 같은 하우스 정리 같은 작업들로 이 딸기 농가는 5월 1일 날 영농을 마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영농일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영농일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경영 컨설팅에 나와 있는 순기표의 농작업과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이 영농일지를 기반으로 해서 비료, 투입된 농약, 투입된 기계, 투입된 시설, 투입된 노동, 투입된 종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영농일지가 가장 소득 경영기록장에서는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동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가 고용과 그러니까 본인의 노동과 고용했을 때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노동 시간은 고용노동시간, 자가노동시간은 아까 영농일지에 적어놨던 각 작업 단계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용노동 같은 경우는 실제 작업 단계별 영농일지에서 아까 고용시간과 함께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금액과 시간을 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제 고용노동비는 쉽게 계산이 되는데요. 문제는 자가노동입니다. 자가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가노동 시간은 있습니다만 그 자가노동 임금 단가, 시간당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통계청과 함께 농업통계를 같이 발간하고 있는 통계청과 함께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것이 5인에서 29인 사이의 제조업 평균 임금 단가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나온 것으로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8,015원, 그리고 202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8,453원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고용시간, 그리고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고용노임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노동비와 그리고 자가노동비를 계산. 그러면 영농일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기록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각 작업 단계에서 소요되는 투입되는 투입량들이 있습니다. 그 투입량들이 각각 경영비 혹은 생산비에 나와 있는 각각의 비목별 항목에 추가가 되고 이 투입량들이 비용으로 평가가 되어서 경영비 혹은 경영비의 기회비용 성격인 자기노동, 자기자본, 자기투자를 합친 생산비까지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영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딸기를 예로 들면 딸기는 보통 씨앗으로도 요즘은 일부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영양생식, 묘를 꽂아서 심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자 종묘비에서 종자비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고 몇 주를 심었는지 보통 한 주, 2주 하는데 여기는 33,000주를 심었고 거기에 해당 소요된 비용이 1,155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비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자료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의 자료가 아니고 여러 농가의 자료, 딸기 재배를 하고 있는 여러 농가의 자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기질 비료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양제를 무기질 비료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사용량 그리고 금액 이것은 거의 처음에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를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같은 비료라 하더라도 영농일지에서 아까 보신 것을 상기하시면 퇴비 주기와 경운정지, 골타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즉 딸기를 재배하기 전에 딸기를 재배하는 그 토양에다가 같은 비료라 하더라도 퇴비를 먼저 주었다. 8월 달에 유박, 기름을 짜고 남은 껍질 같은 거죠. 그 생집, 지푸라기입니다. 유기물을 먼저 주면서 경운정지를 해서 땅을 잘 다져주고 나서 종묘를 심고 그 다음에 종묘를 심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을 각각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즉 11월부터 수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딸기의 크기나 맛,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퇴비는 딸기를 종묘를 심기 전에 8월 달에 주었지만 딸기의 품질을 좌우하고 맛과 당도 같은 것들을 하는 이 비료들은 바로 수확을 거의 좀 미리 선제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이 기록만 보아도 이 경영비 기록과 영농일지를 묶어서 보면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영농일지를 쭉 보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잘 기록된 영농일지는 영농일지를 읽으면서 이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작업 단계가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비 기록을 보시면 영농일지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농작업이 연상이 됨과 함께 거기에서 투입된 투입량과 비용이 연상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앞에도 있습니다만 생집, 자가생산. 즉 이분은 유추할 수 있죠. 아, 벼농사도 하는구나. 자기가 생산한 벼에서 쌀을 탈곡을 하고 난 지푸라기를 딸기를 재배하는 곳에 가져와서 유기질 비료로 썼기 때문에 자가생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4톤가량을 지푸라기를 딸기 밭에다가 투입을 했는데 자가생산이니까 비용을 적지를 않았습니다. 즉 유박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생집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현금 지출은 유박만 사용했기 때문에 57만 2천 원이 지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 조사입니다. 비용. 딸기를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아니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던 하여튼 조사 시점에서 조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던 모든 투입된 요소들의 양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로 비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출과 비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를 지출과 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기질 비료를 사는데 들어간 지출은 57만 2천 원이지만 유기질 비료를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항목들의 비용은 57만 2천 원 이상이 되겠죠. 즉 생집의 가격이 평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생집의 가격은 물론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 생집을 시장에 살 경우 시장가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생집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가로 하든 아니면 생집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유기질 비료의 가격을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의 비용은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왜냐? 생집이라는 투입량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용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서 가격이 있으면 시장 가격이 없으면 이 생집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으로 하는 비용가 아니면 이 비용가도 추정할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생집이 이 딸기 재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체물의 가격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로 자가생산이라고 기입된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이 생집 가치 얼마로 하십니까? 곰포
아니면 축산농가에게 조사료를 줄 경우 얼마 주고 팝니까? 이렇게 대체해서 물어보셔가지고 비용을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 누락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이건 종자 종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투입물에 있어서 무상으로 얻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현금 지출은 없기 때문에 지출로만 본다면 영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입니다. 비용은 투입된 것이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가치를 투입 비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방법은 시장 가격, 비용가, 아니면 대체물의 비용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출이 아니고 비용입니다. 비용이라는 것 항상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딸기는 대목이 없고 그냥 영양생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서 약간 대목을 하는 작물을 가져다가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오이를 2만 주의 오이 종묘를 사고 대목용 종묘로 호박 종묘를 2만 주를 40만 1,400원에 사서 오이밭에다 파종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종자, 여기는 종자가 아니고 종묘겠죠. 투입된 종묘량이 얼마냐? 2만 주냐 4만 주냐? 투입된 종묘 비용은 얼마냐? 투입된 종묘 비용은 명확합니다. 40만 1,400원이 나오죠. 하지만 수량, 종자량이 2만 주냐 4만 주냐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시면 작물 종묘 따로 심고 대목용 종묘를 따로 심는 게 아닙니다. 대목용, 뿌리 역할, 줄기 역할을 근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목이죠. 그 대목 위에 꽂아서 가지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이제 작물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즉, 대목용 종묘에다가 오이 종묘를 꽂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4만 주가 아니고 2만 주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와 같은 대목록을 쓰는 경우에는 수량은 작물 종묘만 2만 주를 포함하고 비용은 작물 종묘비 그리고 대목 종묘비를 같이 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퇴비, 가축분 퇴비를 자가 생산했거나 아까 같은 생집 같은 게 되겠죠. 자가 생산하거나 무상으로 투입하거나 기관 보조가 들어갔을 경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소득입니다. 그리고 투입량은 모두 다 투입 비용으로 가치를 환산을 합니다. 왜냐? 이와 같이 개인적인 예외적인 경우를 집어넣게 되면 자료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은 경제적인 비용 산정입니다. 따라서 자가 생산해서 실제 현금 지출이 없었다. 무상으로 투입했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거다. 혹은 기관 보조가 들어가서 전체를 내지 않고 절반만 냈다 하더라도 이것은 현금 흐름이 아닌 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비용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 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두 가지 농약비를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왼쪽 걸 한번 보시죠. 날짜 안 보입니다. 농약명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량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농장을 보시면 날짜 쭉 적혀 있습니다. 농약명 적혀 있습니다. 용도 적혀 있고 사용량, 금액까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반기에는 살균, 아무래도 균들이 많기 때문에 살균 작업을 하다가 점점 충으로 응애라든지 진딧물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살충 작업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사용량 그리고 금액 같은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기록장 작성 지도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는 날짜와 이름, 용도, 사용량, 금액들을 가급적이면 누락하지 않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과 같이 기입하실 수 있도록
근데 농업인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부분도 적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사용량까지는 작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소득조사에서도 사용량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투입 횟수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사표고요. 농약비는 병충해 예방과 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농약비에 포함이 됩니다. 용도별로 본다면 살충, 살균, 제초, 풀 없애는 거죠. 전착제, 농약들이 잘 달라붙게 하는 거, 생장 촉진 혹은 생장 억제, 빨리 생산해서 시장에 좋은 가격으로 파는 거, 억제제는 오히려 생산을 늦춰가지고 늦게까지 팔 수 있는 거, 작물 건조약, 토양 해충약, 착색제 같은 경우도 농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친환경 방제제, 특히 천적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료입니다. 실제 전기료는 하루하루 사용량을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전기세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주로 월별로 이렇게 월별로 사용량과 금액을 적어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다 모아서 그냥 적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상황이 권장 상황이긴 합니다만 밑에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입니다. 시설로 재배할 경우에는 난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춥기 때문에요. 동해라든지 냉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많이 쓰게 되고 난방비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등유입니다. 기계를 굴리는데 농기계에는 주로 경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난방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등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의 종류가 다릅니다. 물론 등유 외에 벙커 CU나 벙커 AU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유긴 중인데 경질 중유냐, 중질 중유냐, 즉 중유하고 경유하고 혼합 비율에 따라서 벙커 C, 벙커 A 같은 있는데 하여튼 시설 어느 많은 예가 있는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기계도 썼고 시설도 썼고 뭔가 계속 썼는데 유류비 같은 것들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 누락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계나 시설을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계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유류비 혹은 전기비를 꼭 작성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재료비입니다. 기타 재료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조사 농가의 하우스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딸기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딸기밭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딸기밭에 하우스 안에 펼쳐져 있는 끈이라든지 줄이라든지 상자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타 재료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땅에서 재배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토, 육묘 상자에서 묘를 길러가지고 땅에다가 멀칭 비닐을 깐 땅에다가 그걸 심어서 수정을 해서 열매가 맺혀야 되기 때문에 수정벌도 이용했고 그래서 수확을 한 딸기를 2kg짜리 포장재, 1kg짜리 포장재 각각 4,340개, 1kg짜리 포장재 각각 3,720개를 써서 실제 금액을 해서 기타 재료비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타 재료비와 소농구비가 약간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재료비는 말 그대로 그 포장 안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가서 설치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는 사람과의 접촉이 끝납니다. 하지만 소농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시로 쓰는 것이 되겠죠. 이제요. 펀칭기 수시로 계속 쓰게 됩니다. 모터, 이 수중 모터 같은 경우는 작은 모터 같은 경우는 대농기구하고 소농기구가 있습니다. 대농기구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것을 대농기구라고 하고요. 소농기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하 20만 원 미만의 감가상각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농구로 합니다. 그래서 수중 모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감가상각을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해서 소농구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아마 수중 모터이기 때문에 물 공급하는 관수 장비에 쓰는 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료비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시설비, 수량 나오게 되고요. 이 수량에 따른 비용, 많은 경우 포장재가 포장 비닐 같은 경우, 포장 상자 같은 게 전년도에 남아서 전년도 거 활용했다. 이 경우에는 현금 지출은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당연히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 전년도로 하더라도 딸기 재배를 하기 위해서 조사 시점에서 그 전년도 남아있던 재고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입된 재고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년인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우스 비닐, 외피와 내피는 교체 주기가 3년입니다. 즉 금년도에 400m짜리, 300m짜리 외피, 내피를 각각 165만원, 120만원짜리를 금년에 설치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체 주기 50%는, 교체 주기 3년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내년도에 이 농가를 조사할 경우에는 이 해당 외피와 내피 1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현금은 이미 165만원, 120만원에서 하우스 비닐을, 외피, 내피를 설치한 비용, 현금 지출은 285만원은 설치했을 때 이미 다 나갔습니다. 외상이 아닌 이상은요. 하지만 투입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3개년도이기 때문에 3개년도를 나눠서 3분의 1씩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사 작물 부담 비율이 들어갑니다. 전반기에는 딸기를 재배하고 딸기를 재배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타 작물을 집어넣는다. 재배를 한다 할 경우에는 조사 작물 부담 비율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100%라는 의미는 딸기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는 이 멀칭 비닐 뜯어내 버린다. 딸기를 재배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끈은 없애버린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오로지 딸기 담아서 판매하는 데만 쓴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조사 작물 부담 비율 그리고 교체 주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일 경우 100%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교체 주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도 동일하게 현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입되었기 때문에 비용으로서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51번에는 투입 재료 비용 구분표가 있습니다. 기억니은 순서대로 전남 도원에서 잘 작성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소농군지 기타 재료인지 비료인지 좀 헛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순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는 소농구냐 기타 재료비냐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서는 기타 재료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분, 어디서 찾아봤는데 개분이란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다. 여기서 보시면 부산밀비료, 닭똥입니다. 개분은. 닭똥은 질산이라든지 인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물을 굉장히 빨리 자라게 합니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물 생장이 부진할 경우에 개분 같은 걸 많이 뿌려줍니다.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52번) 넘어서 수리유지비입니다. 수리유지비.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 딸기를 재배할 때 쓰는 기구입니다. 딸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농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비용 과소가 아니고 비용 과다가 됩니다. 조사 작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수선 15만원 8월 20일 날, 즉 딸기를 재배하기 전에 퇴비도 치고 여러 가지 토양 작업도 하면서 하우스에 구멍 난 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했음을 일자를 통해서 수리 유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얼마나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농가의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다음 연도 5월까지 환풍기하고 수막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수리를 했다. 환풍기, 여름에는 기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작물을 익어버리게 되죠.
열매가 익는 게 아니고 작물 자체가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 되겠죠. 환풍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막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과 막 사이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햇빛 투과량, 태양광 투과를 막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가급적이면 시원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위에 포장과 검은 비닐 같은 거, 부직포 같은 거 그걸 덮어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경상적이고 그러니까 시설이나 기계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경상적인 일상적인 수리나 유지비만 들어갑니다. 즉 기계의 윤활유 같은 거, 윤활유는 기름이니까 유류비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기능적인 것을 측면에서 본다면 윤활유 같은 경우는 그 기계의 성능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경상적인 고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리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소모 부품 이와 같은 경우도 수리 유지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태풍이 들어와서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래서 1억짜리 하우스였는데 5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하우스를 고쳤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수리 유지비인가? 수리 유지비가 아닙니다. 수리 유지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그리고 기계의 수준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리 유지비입니다. 태풍과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게 아니고 또 수리 유지비는 기초적인 그 시설이나 기계의 가격의 가치의 10% 미만입니다. 아까 예를 들은 건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째 태풍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억짜리 가치 중에서 5천만 원을 들여서 했다. 수리 유지비가 50%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시설 부서진 하우스 시설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고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수리 유지비 경상적인 일상적인 수리 유지비가 아니고 성능을 개선한 자본적 투자적 지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종자, 종묘도 아니고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니고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보험료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작물반, 회비, 법인 수수료 이와 같은 것들이 기타 비용에 들어갑니다. 간혹 여기 같은 경우는 구리청과 수수료, 운송료 같은 걸 적는데요. 운송료나 수수료는 출하 비용에 들어갑니다. 출하 비용. 아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생산 판매일지에 출하 비용이 들어갑니다. 출하 비용에 운송이라든지 상하차비, 위탁 수수료, 운송료, 택배비 이런 것들은 기타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하비에 들어갑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수리 유지비, 경상수선, 유지. 신조가 10% 초과 시 고정자산 증가로와 수리 유지에 포함되지 않고 감가상각 필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전문서적, 딸기 재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딸기 재배 기술서를 샀다. 딸기 협회에 가입했다. 딸기 피해보험, 재보험료에 가입했다. 딸기 장목반에 가입했다. 관련된 이 비용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만 또 예외적으로 하는 게 조사 장목 부담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장목반 회비나 재보험이나 협회 같은 경우는 딸기에 거의 하기 때문에 100%로 적어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서적 또 내용이 딸기에 대한 딸기 재배 기술서면 100% 넣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재배 기술 종합 백과사전 해가지고 딸기도 있고 다른 자기가 조사하는 작물들이 섞여 있다. 이 경우에는 밑에 있는 공식대로 재배 작물의 총수입. 아까 설명드렸죠. 딸기와 멜론을 전후작으로 같이 재배했을 경우 토지 임차료, 토지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 때 조사장목 부담 비율을 말씀드릴 때 수입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작물, 예를 들어서 딸기하고 멜론을 길렀을 경우에는 딸기와 멜론으로부터 벌어들였던 총수입을 딸기 재배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총수입만큼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그래서 58.1%가 나왔죠. 그래서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딸기와 그 외 기타 작목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다. 물론 100%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입 비율만큼의 58%를 적어서 3만 원이 아닌 17,400원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갖고 있지 않아서 타인으로부터 혹은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시설 임대 사업소로부터 그걸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빌렸을 경우 빌린 날짜, 그리고 빌린 규모, 빌린 금액, 그리고 부담 비율.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빌렸습니다. 딸기밭에다가도 썼고 또 다른 논에다가도 썼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100%로 적으면 안 되고 사용 시간만큼을 나눠가지고 임차했던 기계를 할지라도 트랙터를 자기가 조사 장목인 딸기밭에 쓴 시간과 딸기 외에 다른 시간에, 예를 들면 트랙터를 하루 8만 원을 빌립니다. 8만 원을 빌려서 4시간은 딸기밭에서 쓰고 4시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또 논에 가서 4시간 작업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빌린 날짜, 그리고 딸기밭 규모, 그 다음에 8만 원, 그리고 조사 장목 부담 비율은 8시간 중에 4시간을 썼기 때문에 5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영농. 일정 작업을 사람을 사서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용 노동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뒷장에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영농비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단어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농작업 기계 위탁 영농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를, 어떤 일정 농작업을 기계를 가지고 와서 다 처리해버리는 것이 위탁 영농비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운 정지, 자기 논이 있는데 작물 심기 전에 평탄화 작업 같은 거 좀 하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로 따지면 10만 원을 주고 논 경운 정지를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탁받은 사람은 트랙터를 끌고 오겠죠. 뒤에다가 이제 경운 정지할 수 있는 그 부착기를 달아가지고요. 오면 그 사람한테 10만 원 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논에다가는 60%를 했고 나머지 딸기밭에다가 뭐 40%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헛갈리기 쉬운 부분이 위탁과 고용입니다. 위탁과 고용은 어떻게 다르냐? 고용은 사람만 고용을 한 것입니다. 위탁은 기계와 사람이 같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경영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제가 심하죠. 통제와 관리가 상대적으로. 하지만 위탁 같은 경우는 경영주가 기계 끌고 와서 경제 해주십시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경영주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제한 조건입니다. 위탁은 말 그대로 시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 해당되는 작업을 해주면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고용 같은 경우는 물론 일당이 있긴 합니다. 일당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 8시간 기준 8만 원이다 하면 이틀 일자리다, 이틀거리다, 3일거리다에 따라서 노동시간에 따라서 고용은 바뀌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탁과 고용은 다르다. 위탁에는 기계와 사람이 결합되어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에다가는 고용된 사람이 와서 수확작업을 했다? 이건 수확작업 위탁이 아닙니다. 고용 노동에서 작업 단계별 수확 단계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것일 뿐이지 위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비 기록할 때 유의사항을 간단히 2개의 슬라이드로 작성을 했습니다. 기록 기간 1기장 내 경영비를 분할해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물 비료를 100푸대를 구입을 해서 실제 50호만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쓰려고 남겨놨다. 현금 지출은 100푸대만큼이 현금이 나갔습니다만 부산물 비료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것만, 이 50호는 다음에 사용할 때 쓰겠죠. 마찬가지로 환경자재 한 박스를 20병짜리 한 박스를 샀는데 10병만 썼다.
지출은 당연히 한 박스만큼의 지출이, 현금 지출이 발생했지만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것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후작 나눠서 쓴 것이고. 유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유류비를 이제 면세율을 해가지고 몇 리터씩 받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모자랍니다. 기존에 받는 거 이상으로 쓰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면세유 드럼통으로 1000리터를 받았는데 800리터 쓰고 200리터 남았다. 그럼 실제 비용은 800리터만 하시고 200리터는 저장했다가 다음에 쓰는 거,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거. 기타 재료비는 아까 포장 상자라든지 하우스 비닐을 할 때 교체 주기 설명할 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 판매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일주일 단위로 아니면 10일 단위로 아니면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실제 생산량, 판매량, 생산을 했지만 판매를 한 게 있고 판매를 하지 않고 저장해 둔 게 있고 아니면 자기가 소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품화율은 자기가 소비한 것은 뺍니다. 상품화율에 대한 설명은 소득조사 분석 방법론 책자에 있습니다. 생산량 중에는 판매량이 있고 미판매, 저장량이 있고 자기가 소비하거나 이웃 친지에게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판매량은 생산량 중에 판매량 그렇게 되고요. 그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액을 잡아주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하비용이 있습니다. 택배비, 상하차비, 중간 도메인 수수료 이런 것들은 다 출하비용에 적으셔야 됩니다. 기타 비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하처. 다양한 출하처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직거래, 농업 개통출하, 대형마트, 포정거래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출하처를 적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하기에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작물을 비슷한 생산량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출하처가 다른 경우가 있겠죠. 출하처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기록장을 작성해서 소득조사표를 옮겨서 해당 작물들을 쭉 비용들을 쭉 적고 해서 어차피 자본 용역비는 계산해서 자동 계산됩니다. 하지만 의미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자본. 딸기를 재배하는 데 들어간 투입량이 있습니다. 이 투입량을 샀으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을 발생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뒀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입니다. 기회비용이죠. 고정자본 용역비는 마찬가지로 딸기를 재배했으면 내가 사용한 시설, 기계 같은 고정비용이 있습니다. 이 고정비용에 대한 가치가 신조가가 있는데 그 신조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 현재가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잔존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잔존 가치를 딸기 재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했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 기회비용입니다. 토지자본 용역비. 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딸기를 재배하는 데 쓰지 않고 남에게 빌려줬으면 임차료 소득을 얻겠죠. 농해소득입니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 대가입니다. 우리는 소득조사이기 때문에 기회비용까지는 하지 않고 경영비까지, 즉 경영비는 실제로 지출한 눈에 보이는 화폐적 지출입니다. 화폐적 비용입니다. 화폐적 비용. 총 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부가가치는 총 수입에서 중간재비를 뺀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 이만큼의 총 수입을 얻기 위해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이런 다양한 재료나 물질들이 투입이 되고 남은 가치가 얼마만큼 나머지 생산 요소에 분배가 되느냐. 즉 630만 원을 가지고서
1,400만 원의 1,400만 원의 총수입 얻었으면 이 600만 원의 비용에서 1,400만 원의 총수입을 얻음으로써 600과 1,400의 차이, 800이라는 부가가치가 생긴 겁니다. 소득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빼준 것입니다. 딸기다 보니까 주산물 가액만 적혀 있습니다. 딸기만 파니까요. 딸기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벼를 예를 들어서 소득조사를 한다 하면 볏짚 같은 것들은 부산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속가내거나 아니면 작았을 때 딴 것들은 부산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부산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주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률은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소득, 이 소득을 다시 총수입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43.8%. 즉 100원의 총수입을 얻으면 66원은 경영비용이고 44원은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성과를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생산비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 생산비가 있습니다. 생산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킬로당 생산비가 나옵니다. 생산비를 수량으로 나누면 킬로당 생산비가 1,087원. 농가 수치 단가는 주산물 가액을 주산물 수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수치 단가는 1,534원. 수치 단가와 킬로그램당 생산비를 비교해 보시면 약 450원가량의 킬로당 수익을 차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킬로그램당 450원. 이 농가는 수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나머지 참고자료 부분은 읽어보시라고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은 마이크를 키시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밑에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올리고 시스템에 올리고 그 밑에다가 댓글 달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키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아무래도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소남호이고 소개를 안 드렸군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입니다. 해서 앞으로도 이 일을 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고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도사, 시군센터의 지도사 선생님, 아니면 도원,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해서 모쪼록 참가하고 계신 이 추경 사업에서 저희들도 소기의 성과를 얻고 그리고 교육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농업 경영, 그 중에서도 농업 경영의 목표가 만약에 소득조사라면 농산물 소득조사라는 국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이 자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또 여러 교육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12월까지지만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제가 이제 현장을 찾아뵙고 조사하시는데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도와드릴 점이 없는지 개선 사항은 필요하신 게 없는지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대면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실장님께서도 가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끝나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전화 혹은 이메일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혹은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자료
신규 조사 인력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기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